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건축 계획과 설비 시스템의 적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비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비 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비에 대해서 어떠한 설비들이 있고 설비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빔 모델링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하는지, 그 다음 모델링을 하는 객체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의 최종 보고서, 모델링 수준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릴 건데, 그 예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5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계 수업 때 BIM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걸 1학기 할 수도 있고 2학기 할 수도 있는데 아마 2학기에 하게 될 거예요. 2학기에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실시 설계 수준의 도면을 그리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통합 설계를 배우게 되는데 통합 설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구조, 그 다음 설비, 건축, 그 다음 외피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통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게 필요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BIM 모델링을 지난 2019년 2학기에 여러분들 선배 5학년들이 BIM 설계를 해서 과제물을 제출했어요. 그 정도 수준의 보고서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합니다. 이거를 요번에 배우면 여러분들이 1년 뒤에 5학년 2학기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또는 이것보다 좀 더 잘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연습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공지사항에 선생님이 글을 남겨놨는데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이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구조 그리고 웹피 디테일에 관련된 실물 모형을 만들어야 했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실물 모형을 안 만들 거예요. 실물 모형을 안 만드는 대신에 그냥 BIM 모델만 가지고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형을 안 만들고 그 다음에 전시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발표가 없고요. 팀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없고요. 그리고 발표가 없기 때문에 PPT나 판넬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PPT와 판넬을 안 만듭니다. 안 만드는 대신에 보고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어에 올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별도의 BIM 모델링 보고서를 제출을 받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9주차, 10주차에 그 T 프로젝트를 마감하기로 돼 있나? 그런데 그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발표를 생략하고 빔 모델링 보고서를 받을 겁니다. 그 모델링 보고서의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공지사항에 써놨는데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뒤에 사례를 보면서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이 설비 시스템이니까 설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BIM 모델링 사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하고요. 모델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 여러분들 선배들이 냈던 자료를 가지고 모델링 적정 수준과 어떠어떠한 항목들을 보고서에 넣어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설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설비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면 이해되죠? 입이라고 하는 것, 코, 눈, 귀, 피부, 정보 이런 사람으로 치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건축물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입에 해당되는 게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급수와 배수 위생 설비들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코에 해당하는 게 이제 공기가 사람이 공기를 들여 마셨다가 내뱉었다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공기조화 설비, 그러니까 급기, 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빛과 관련된 거는 조명, 소리와 관련된 거는 음향 설비, 열과 관련된 거는 공기조화 설비 중에서도 냉방 설비, 그 다음에 난방 설비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에 관련된 거는 정보통신, 그러니까 전화선, 인터넷선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피난 내진 화재와 관련된 설비들이 건축물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파악을 하게 되면 건축 계획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설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주면 훨씬 기능적으로 공간적으로 좋은 건축물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비라고 하는 거는 왜 필요한가, 왜 설비를 설치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 나와 있죠. 보면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 여기서는 쉘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적합한 환경, 특성에 적합한 환경을 조절, 공급, 처리하는 기능을 무엇이 한다? 설비가 하고 있다. 이 설비라고 하는 것은 비나 바람, 열, 빛, 소리, 공기 등의 외부 요소에 대한 성능을 담당을 한다. 그 다음에 설비 공간적으로는 실내 기후환경, 빛이죠. 그 다음에 음환경, 위생이라고 하면 화장실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에 들어갔는데 건물에 전기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환기도 안 되고 조명도 불도 안 켜지고 이러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아주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이 중요한 설비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무심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가 할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할 때 그 설비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설비들이 있고 이게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하고 공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간을 우리가 할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고 건축 설계를 해줘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축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실제 건물과 비슷한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그래서 공급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 둘 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뭐 물과 관련된 거, 빛과 관련된 거, 소리에 관련된 것, 열과 관련된 거, 뭐 이러한 요소들이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을 설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하는 건데 순서를 먼저 보면 설비 시스템을 먼저 정합니다. 여기 보면 적합한 설비 시스템을 고릅니다. 설비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류가 워낙 여러 개가 있어요. 구조 시스템만 하더라도 내가 목 구조를 할 건지, 철근 콘크리트를 할 건지, 철골 구조를 할 건지, 벽돌 조적조를 할 건지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 계획을 하는 방법이, 구조 계획을 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물에 내가 어떤 설비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건축물에 내가 설계한 주택이라고 해봅시다. 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에 설비로 어떠한 설비들이 필요할까? 기본적으로 냉방, 난방, 조명, 그 다음에 위생설비, 급배수 설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 중에
급배기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급배기. 건축물에 내가 주택을 만들었는데 급기와 배기 기능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설비 시스템을 쓸 건지 쓰지 않을 건지가 결정이 돼요. 요즘은 급기 배기를 냉방, 난방과 합쳐서 공기조화 설비라고 하는 HVAC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한 번에 컨트롤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공학관 건물도 HVAC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거기에서 냉방, 난방, 그리고 급기, 배기를 한꺼번에 처리를 해요. 근데 이거를 모든 건물에 이런 기능을 다 넣을 필요는 없어. 건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필요한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HVAC 시스템을 하나로 뭉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나눌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HVAC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냉방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죠. 난방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쓰죠. 급탕 같은 경우도 보일러를 이용합니다. 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급탕 기능을 쓰죠. 온수를 사용을 합니다. 또는 지열 발전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별도의 환기와 배기 장치를 만들지가 않아. 보통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환기를 어떻게 해요? 급기 배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연 환기, 그러니까 자연 환기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창문을 열어가지고 마주보는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우리가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공기가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써요. 자연 환기 시스템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기 장치나 배기 장치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층 건물, 내가 10층 이상의 20층 정도에 살게 되면 아파트는 또 다릅니다. 아파트는 또 다른데 그런 빌딩 형태의 초고층 건물에 살고 있다, 호텔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 환기가 좀 곤란하죠. 창문을 열면 풍압력이라고 해서 바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강제 환기를 사용을 합니다. 강제 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급기가 있어야 되고 배기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도 H백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H백이 아니라 급기 배기만 하는 장치를 따로 설치를 할 수도 있어요. 급배기를 한 군데서 할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주택에도 급기 장치와 환기 장치를 따로 설치하는 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화장실이야.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환풍기가 달려 있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자연 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환풍기가 달려 있어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공기를 빨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 안을 음압력으로 만들어줘요. 마이너스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방 거실이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기가 화장실 쪽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니까 그러면 화장실에 있는 공기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화장실 안쪽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형태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는 급기는 없고 배기 시스템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급기만 설치하거나 배기만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비 시스템을 내가 어떤 거를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급기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급배기가 다 필요할 수도 있고 환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급배기 플러스 냉난방을 합쳐서 HVAC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어. 이랬을 때 어떤 계획을 쓰냐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 규모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적당히 고려해서 설비 시스템을 정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설계 방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설비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면적이 필요하고 어떠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 설비가 들어가는 덕트 공간, 샤프트 공간이 어디에 배치가 돼야 되는지가 결정이 납니다. 설계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설계 조건에 따라서 이거를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해요. 내가 공간을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이 어느 공간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급배기를 하는 덕트와 샤프트가 어느 공간에 가서 붙어야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거실의 공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안방의 공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내가 별도의 그 샤프트 공간과 덕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공간의 기능을 손해를 봐야 되잖아. 또는 구조적으로 그거를 조율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천장에 그 반자를 어느 정도 높이로 만들어 줄 건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간섭이 혹시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서 계속 검토를 하는 거죠. 그에 맞춰서 검토를 하면서 설계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계획, 그래서 정해져 있는 이 시스템들을 실제로 설계를 해보면서 다른 방식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를 해서 비용 측면, 효율 측면들을 고려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본 설계 단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본 계획, 기본 설계가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 설계. 그리고 기본 설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기본 설계 단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계획 설계 단계보다 계획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설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비 계획은.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끝나면 기본 설계 단계에서 또 건축 기본 계획 설계랑 맞춰서 협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거랑 건축적인 거를 고려해서 체크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실제 건물이 지어질 때 필요한 항목들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다시 또 조율을 합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축이 달라지거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설비 시스템도 어느 정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게 끝나면 이제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견적이라든지 적산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면 감리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을 계획하는 거랑 설비 계획하는 거랑 차이점이 크게 없죠? 크게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종합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기계실이라고 하는 공간, 이 기계실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느냐? 여기 보면 공조위생설비 기계실에는, 공조설비 기계실에는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공조 펌프, 오일 탱크 이런 게 들어가고, 환기에는 송풍기, 배풍기, 배연실. 배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기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연기. 이건 언제 필요하냐면 건축물에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로 인한 연기가 특정 공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특별 피난 계단 같은 공간에는 배연 설비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 공간으로, 피난 계단 안으로는 건물 안에 불이 났더라도 그 계단으로는 연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되는 설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걸 위해서 배연기라고 하는 게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송풍기는 아실 거고, 위생설비는 급배수, 그 다음에 이 수수 탱크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수수 탱크가 뭔지 모르겠다. 고가 탱크는 위에 설치하는 거고요. 저탕 탱크실, 그 다음에 중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손을 씻거나 이래서 나오는 물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뭐 우수 설비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 설비라고 하는 거는 소방과 관련된 겁니다.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죠. 그러면 그 스프링클러가 팍 작용을 하죠. 그때 필요한 설비들입니다. 네, 이런 각종 설비 실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실들은 모든 건축물에 그럼 다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필요한 기능에 맞춰서 이 공간을 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공조 설비를 설치할 때 뭐 냉동기실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나는 그냥 에어컨을 설치할 거다. 그럼 이거 빼면 돼. 보일러실이 뭐 보통은 필요하지만 뭐 필요하지 않다. 그럼 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쭉쭉쭉 빼고 남은 면적만큼 기계실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지 안 만들지는 설계를 할 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건물에 어떤 설비 시스템을 적용할 건지가 결정이 돼야 면적이 나오는 거야. 면적을 정해놓고 그 면적에 맞춰서 기계 설비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설비를 사용할지가 결정이 돼야 기계실 면적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례 조사를 막 하게 되면 비슷한 규모와 기능을 갖는 건물을 조사를 하면 이 정도 규모의 이런 기능을 갖는 건축물은 어느 정도의 설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대충 나오는 거지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공조위생 설비 같은 공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1000제곱미터면 4제곱미터 정도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면 여기 보면 뭐 층고가 4미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000제곱미터면 6제곱미터가 6.5미터 정도의 층고를 확보해라 라고 나오는데 이 층고에 관련된 건 뭐냐면 면적이 커진 바닥 면적이 커지면 공조를 위한 그 장치들이 들어가는 게 양도 많아지지만 이 기계의 크기가 커져요. 기계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이 기계를 기계실에 넣어야 되잖아.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실이 아니라 1층에 기계실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지하로 기계를 먼저 집어넣고 슬라브를 치는 게 아니라 슬라브를 다 치고 건물을 완성한 다음에 이런 기계 설비 장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들어가는 공간 배치도 중요하고 어떻게 이걸 거기에 집어넣을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계가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사이즈 때문에 거기에 환기를 시켜줘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도관을 연결해야 될 수도 있고 등등등의 이유로 층고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덕트를 설치를 한다. 연면적이 3만 정도 되면 층으로 치면 뭐 한 층이 3000제곱미터로 쳤을 또 10층짜리 건물이 나오잖아. 그죠? 그 정도로 큰 대형 건물이면 공기조화 설비를 할 때 그 공조기에서 필요한 그 덕트 사이즈가 엄청 커요. 가로 세로가 뭐 1m, 1m가 넘을 수도 있을 만큼 큰 덕트가 필요해. 그 정도 사이즈가 나와야 그게 각 층으로 뿌려지고 그 다음에 각 층에서도 각 실로 뿌려지는 지관으로 이게 연결이 될 거니까 기계 설비에서 연결되는 그 사이즈가 엄청 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어떻게 이 배관이 지나가겠어요? 이 덕트가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천장을 타고 지나가야 되겠죠. 구조 설비 아래로 구조 시스템 밑으로 이게 보호 밑으로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보호 밑으로 지나가게 되려면 보의 사이즈도 있을 거고 기계 설비의 사이즈도 있을 거고 설비의 크기도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층고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1000제곱미터 정도면 4미터만 돼도 충분한데 3만 정도가 되면 6.5미터 정도의 층고는 만들어줘야 충분히 그런 설비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샤프트라고 하는 아까 선생님 계속 샤프트라는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 이 샤프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건물 내 공조 위생 주 기계실과 수변 전실로부터 건물의 각 부에 열, 전기 등의 에너지를 분배하거나 급수, 급탕 또는 배수하기 위해서 건물의 수직 방향의 덕트 배관 전기 간선을 설치하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수직 방향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코어에서 볼 수 있는데 코어 부분에 코어는 수직적으로 우리가 화장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것들을 배치해 놓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 공간에 이런 샤프트 공간을 같이 붙여서 계획을 해요. 그러면 다른 실이 쭉 배치를 했을 때 샤프트라고 하는 공간이
코어에 같이 붙어 있으면 다른 공간들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샤프트를 만들어 버리면. 근데 샤프트를 안 만들고 계획을 하게 되면 이런 배관이 지나가고 덕트가 지나가 있는 공간을 내가 계획한 실에 통과를 해야 돼. 배관이 실을 통과해야 돼. 그럼 실을 쓰기가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기능적으로도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게 1층의 화장실은 왼쪽에 있고 2층의 화장실은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관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꺾어야죠. 배관을 꺾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결해야 되는 그 거리가 길어지겠죠. 이 거리가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여러 번 꺾일수록 기능적으로 안 좋아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기능적으로 안 좋습니다. 당연히 미관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군데 몰아가지고 배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 수직 방향으로 한 번에 몰아서 설치하는 공간을 우리가 샤프트라고 부르고, 그 샤프트라고 하는 공간 중에 여러분들이 사례 조사를 하다 보면 평면도에 DS, 뭐 PS, EPS 이런 명칭이 써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덕트가 지나가는 수직 공간, 파이프가 지나가는 공간,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수직 공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샤프트가 환기를 위한 샤프트도 존재하고요. 종류들이 다양히 있습니다. 또는 이런 샤프트들을 하나로 몰아가지고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요. 공조용 샤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그 다음에 덕트 샤프트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샤프트의 치수라고 하는 거는 덕트가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배관을 지나가기 위한 최소 공간과,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사람이 설비를 뭐 보수하거나 그 다음에 체크하기 위한 사람이 어느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만큼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보면 나중에 장래에 뭔가 덕트가 추가되거나 배관이 추가될 수도 있고 건물이 증설될 수도 있고, 뭐 예전에 공사할 때는 뭐 인터넷선에 대한 거는 고려 안 했었는데 요즘 건물할 때는 인터넷선이 또 중요하죠. 그럼 그 인터넷이 나중에 지나가야 될 케이블 공간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이런 나중에 증설될 수, 미래의 확장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공간을 좀 여유 있게 만들어주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 조사를 하면 샤프트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 대체로 거의 최소 치수라고 보면 돼요. 그 공간과 유사한 사이즈로 만들어주면 거의 일치해요. 건물의 종류에 맞게끔, 그리고 건물의 기능에 맞게끔, 규모에 맞게끔 사례 조사를 하면 필요한 시스템이 거의 유사하고, 시스템이 유사하다는 말은 배관 사이즈나 덕트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샤프트를 확보를 했을 때 문제점들이 뭐냐면, 샤프트를 만들면 샤프트의 공간은 이렇게 구조체를 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벽의 중심선으로 면적을 체크하는 게 있는데, 중심으로 이렇게 체크해서 내가 900에 1000 정도의 공간을 이렇게 확보했더라도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유효 스페이스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기둥이 있으면 이 공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돼. 왜냐면 나중에 여기 안에 설비 그 배관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런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 봐야 쓸모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 왜 이런 공간이 쓸모가 없냐면, 미리 보여주면 이렇게 배치를 해요. 왜 이렇게 배치를 하느냐? 이렇게 배치하는 이유는 관을 설치할 때, 관이 지금 이거는 평면도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수직으로 올라오는 동그란 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관 사이즈가 오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작고, 얘가 제일 작고, 뭐 이렇게 관 사이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오수관이라고 하는 것도 각 층마다 꺾여서 들어가야 되고 급수급탕도 꺾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예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는 아래쪽으로, 급수가 아래쪽으로 꺾였는데 뜬금없이 오수는 왼쪽 방향으로 또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버리면 관들끼리 어떻게 됩니까? 간섭이 일어나겠지. 그죠? 그러면 간섭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직적으로 높이를 다른 높이에서 꺾어줘야 되겠지. 근데 관이 많은데, 덕트를 포함해서 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각각 다 다른 높이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꺾으면 내가 확보해야 되는 천장고가 천장 위에 층고까지 구조까지의 그 공간이 1m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어. 2m, 3m를 확보해야 될 수 있어. 관을 꺾어야 되는데 이게 지그재그로 막 크로스가 되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거의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꺾여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여기 그리기 기능이 없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입력. 자, 보통 어떻게 꺾냐면 이렇게 샤프트가 있으면 샤프트가 이렇게 있으면 선이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이렇게 관들이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얘도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얘도 이렇게 꺾여 나올 거야.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 이 앞에 이 부분이 복도야. 이 부분이 복도야. 복도가 아니라면 뭔가 큰 대형 공간, 홀 같은 공간이 배치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공간으로 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기 어디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어. 얘도 이렇게 나와서 바로 화장실이, 보통 만약에 화장실이 여기 붙어 있다면 이 급탄급속 화장실이 연결되잖아. 그럼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할 거 아니야. 얘도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오수통도 이렇게 연결돼야 될 거란 말이야. 통기통도 일로 연결돼야 돼. 그러면 여기 이렇게 꺾이는 요 부분에서 간섭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같은 높이에서 꺾이려면 각각 이렇게 꺾여야 되는 거야. 다시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색깔 바꾸는 게 어딨지? 얘가 이렇게 꺾이면 얘는 이렇게 꺾여. 이거 색깔이 다 똑같네. 다시 자, 다 지웠으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 관이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면 이 부분에 크로스가 됐지. 그럼 관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하나는 이렇게 꺾이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이 사이에 수직적으로 공간을 여유를 둬야 관이 크로스가 안 되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공간일 때는. 근데 내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다 꺾어 놓고 여기에서 꺾으면 어떻게 꺾으면 되냐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꺾었으면 얘는 얘보다 좀 더 멀리 나가서 이렇게 꺾고 얘는 이렇게 꺾고 얘는 이렇게 꺾으면 얘네들은 수직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높이에서 다 이렇게 꺾였는데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간섭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샤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같은 방향으로 하려면 얘네들이 일직선상에 이렇게 배열되는 게 가장 유리하단 말이야. 근데 공간을 이렇게 만들면 어떤 애들은 이쪽에 설치하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설치하면 어떻게 돼? 얘네는 이렇게 나가야 되고 얘네는 이렇게 관이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크로스가 일어난단 말이야. 여기에서 크로스가 일어나, 가운데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게 쓸모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안 쓰려면 어떻게 해? 관들이 여기에 이렇게 배열되던가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배열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든가. 그러니까 요만큼의 요만큼의 폭만큼밖에 쓸모가 없는 거야. 그 면적을 이렇게 확보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배열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제일 유리한 거야. 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 와중에 종류에 따라서 여기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이 종류에 따라서 양쪽으로 파이프를 넣을 수도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양쪽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한쪽에 이렇게 몰아도 된다 라는 겁니다. 또는 여기 보면 얘를 한쪽에 몰고 얘네는 앞쪽에 있는데 얘네는 좀 더 튀어나왔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높이를 좀 다르게 해서 그죠? 높이를 다르게 해서 충분히 해결될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왜냐면 이렇게 만들면 샤프트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얘에 비해서 3분의 1만 있으면 되잖아, 면적이. 그죠? 그래서 요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는 사람이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파이프들이 지나가는데, 여기는 그냥 여기에서 사람이 바로 여기 서가지고, 요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더 작은 공간만 가지고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왜?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비내력벽이야. 얘는 내력벽으로 코어를 만들 때 내력벽으로 이렇게 공간 자체를 아예 만들어 버리고 여기에 문을 뚫어서 사람이 이리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이게 뚫은 거야. 수직적으로 사람이 이걸로 왔다 갔다 합니다. 파이프 확인하러 이걸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 발판이 이렇게 사람이 여기 서서 이 파이프 관리하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문이 달려 있는데 이 문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블록벽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파이프를 나중에 건물을 다 짓고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파이프 공사를 다 끝내고 여기 블록벽을 쌓아가지고 문만 달아서 막아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안 만들면 여기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구조체를 이렇게 다 두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여기 안에 파이프를 어떻게 설치해? 그죠? 설치할 수가 없잖아. 그럼 파이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 여기 블록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면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매달려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위험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구조는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여기를 뻥 뚫어 놨다가 나중에 설비 작업이 끝나면 블록으로 막아버리는 비내력 형태로 만들던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빌딩 건축물에 들어가는 사이즈의 샤프트 사이즈들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주택이나 이런 데는 이거보다 작은 공간이면 충분해요. 다음 뭐 스페이스 치수는 어느 정도 천정 내부에 600에서 1000 정도 그러니까 1m 정도를 확보해 주면 사실 이런 공조 설비가 다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치했을 때 얘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꼬이게끔 동선이 꼬이게끔 배치하면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효율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뭐 가스관, 오수관, 자배수, 그 다음 덕트, 공기 조화할 때 필요한 전기, 급배수, 소화설비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장 내부, 이거 단면입니다. 천장 내부를 봤을 때 이렇게 지나고 얘네들이 어떻게 여기 슬라브에 이렇게 해서 매달려 있는 거야. 슬라브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매달려. 얘도 이렇게 해서 위에 보면 매달려 있는 거야. 보면 여기 공간이 왜 이렇게 넓어요?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이면 지금 여기 요만큼은 보야. 이게 보야. 보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얘가 큰 보고 얘가 큰 보, 걷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게 빔이야. 작은 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래서 최대한 이 걷어라고 하는 얘가 피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만약에 이 걷어를 못 피하면 어떻게 돼? 이만큼 설비가 못 지나가잖아. 그럼 여기에 관들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 공간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확보한 공간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확보한 걸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만큼 내려와서 천장에 쳐져야 돼. 그럼 이만큼 손해보는 거야. 손해보는 거지. 이만큼 손해보자. 공간적으로. 그치? 그럼 요만큼의 손해를 안 보려면 이런
배관이 지나가는 것도 거더를 피해서 최대한 작은 보가 있는 쪽으로 얘네들을 보내야 돼. 작은 보가 있는 쪽으로 보내려면 여러분들이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 구조를 만들었을 때 주요 골조가 지나가는 방향을 피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구조도 좀 이해해야 되고, 설비도 이해해야 되고, 구조에 따라서 평면 계획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통합 설계가 가능합니다. 설치, 위치,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장 내부 치수 결정할 때 유의사항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고, 만약에 못 피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 볼을 뚫어야 돼. 볼을 이렇게 만약에 뚫게 되면 보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플레이트 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빈 공간이 있는 곳으로 설비가 이렇게 지나가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걸 뚫은 다음에 여기에 보강을 해줘야 돼. 뚫은 만큼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걸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거는 비추입니다. 이렇게 잘 안 만듭니다. 일부러라도 이렇게 안 만들어요. 잘 쓰지 않는 방식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써요. 이거 허니 컴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찢어져 있는데, 이렇게 찢어진 거를 옆으로 해서 이렇게 딱 끼우면 딱 맞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용접을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 여기가 뚫려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벌집 모양으로 뚫려 있는데, 이 공간은 원래 이렇게 뚫렸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로 배관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괜찮아.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렇게 뚫으면 안 돼. 그리고 뚫었을 경우에는 그 보강을 반드시 또 해줘야 되고, 이거는 뚫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또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허니컴보나 플레이트 볼을 만들었지만 이 밖에 콘크리트 피복을 씌우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밖에 콘크리트를 씌웁니다. 그랬을 때는 또 이렇게 뚫으면 보강을 또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뚫려 있는 이 볼을 통과하는 방식은 별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설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사례. 경북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 사업을 했던 BIM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BIM 모델링을 어떻게 했고, 어떤 항목들이 모델링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모델링 하는지를 제가 한번 짚어주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면 BIM을 모델링한 거는 구조,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이렇게 모델링을 했다. 다 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한 거예요. 다 한 건데, 우리는 기계, 전기, 소방 이런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전기 빼고 소방 빼고 기계 파트만 하는데, 기계 파트에서도 부분적으로 급수, 배수, 환기 요쪽만 할 거예요. 요쪽만 할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 350 정도 단계 수준이 돼요. 300 정도는 돼야 됩니다. 300 정도는 돼야 돼요. 300 정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현상 설계를 할 때 모델링 하는 수준 정도가 LOT 30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 기본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보다 좀 높다고 보면 됩니다. 설계 사무실에서 현상 설계를 할 때 모델링 하는 정도, 또는 기본 설계, 우리가 중간 설계라고 부르는 기본 설계보다 조금 모자란 정도가 LOT 300 정도 됩니다. 요 정도로 모델링 하면 되고, 그 정도의 수준이 어떤 거냐면, 좀 넘어가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만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까지 안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안 나오고, 이거는 패밀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패밀리 설치하시고요. 패밀리에 관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관이 이런 정도까지 복잡하게 연결되는 거는 바라지 않고요. 설비 네모 박스 형태의 기계를 설치하고 기계에서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만 만드세요. 이런 밸브라든지 이런 복잡한 건 안 만들어도 돼요.
이런 파이프만 만드시면 돼요. 이런 파이프랑 덕트만 만드시면 돼요. 이런 파이프랑 덕트랑 지지하기 위한 부가적인 것들은 안 만드셔도 돼요. 자, 넘어가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보면 이게 이걸로 설명하면 어렵죠? 넘어갈게요. 물량으로 설명하면 힘드니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좀 찾아봅시다. 가구인데 가구를 이렇게 똑같이 다 모델링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빗 안에 들어있는 기본 패밀리가 있어요. 그 기본 패밀리를 쓰시고요. 기본 패밀리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네모 박스 형태로 만드세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네모 박스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네모 박스. 이렇게 문, 이런 손잡이까지 전부 다 달 필요 없어요. 만약에 책상이다. 그럼 책상을 이렇게까지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네모 박스 해서 이게 책상 패밀리라고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복잡한 정도는 필요 없고요. 가구를 넣는데 가구도 모든 가구를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실내 모델링에도 여기 소파라는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안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어도 됩니다. 테이블을 만드세요. 테이블 그리고 책장 뭐 요 정도만 만드시면 됩니다. 의자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돼요. 의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요. 가구도 이 공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만 넣으시면 되는데 평면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평면도에 많은 정도의 그 스케일 문제 때문에 아마 200분의 1, 뭐 300분의 1 정도 도면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그 도면에 표현되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거기 표현되는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너무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으면 의자는 생략하고 테이블만 이렇게 만들어 넣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세요. 여기 또 보면 테이블만 만들고 의자는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만드세요. 만약에 의자를 만들어야 내가 도면을 보는데 이해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네모 박스 그 다음에 테이블도 원통형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만드세요. 간단하게 만드세요. 왜 이렇게 만드냐면 나중에 이거를 도면으로 만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돼. 도면으로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여기에는 이런 설비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가 있어요. 레빗 패밀리가 있습니다. 패밀리를 그대로 가져다 쓰세요. 고치지 말고 레빗 패밀리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거는 그대로 쓰시고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단순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마감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평면 보면 평면에 마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마감을 했는데 마감 만들 필요 없습니다. 벽체를 여기는 복합벽체를 만들었어요. 사실 복합벽체라고 해서 내장재, 외장재, 단열재, 구조체 이거를 다 만들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그렇게 다 만들려고 하면 모델링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까지는 안 만들고요. 딱 두 개만 만들 거예요. 구조랑 외장재 두 개만 만들 거예요. 구조하고 외장재만. 단열재도 생략합니다. 구조하고 외장재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구조랑 외장재를 이렇게 만약에 만들었으면 구조는 여기에 까맣게 단면을 칠해버리세요. 평면도상에서 나중에 레빗으로 평면도를 뽑을 때 평면도상에서 까맣게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외장재만 바깥에 그냥 남겨놓으세요. 내장재는 생략. 내장재는 생략입니다. 만드시면 되고요. 문 이런 건 당연히 달아야죠. 문도 기본 패밀리를 쓰세요. 재질은 내부는 필요 없습니다. 내부는 필요 없고요. 외부는 재질을 입히면 됩니다. 외부는 재질을 입혀요. 그러면 내부 투시도를 찍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얗게 찍으세요. 하얗게 나오게 찍으시면 됩니다. 재료 표현 안 하고 그냥 하얗게 찍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주택 보면 뭐 가스레인지랑 막 싱크대 이런 거 자세하게 표현했죠. 이런 거 다 생략. 그냥 이렇게 이렇게 디귿자가 아니라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죠. 꺾여 있는 거를 이렇게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가구를 채우시면 됩니다. 평면도상에서만
이 부분이 보이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좀 자세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거죠. 단면도도 다 들어갔죠. 계단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뭐 10층까지 계단이 있다.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쭉 연결되게끔 계단 만드셔야 되고, 엘리베이터 표현을 하시고요. 엘리베이터 모델링은 안 해도 돼요. 엘리베이터는 모델링 하지 말고 샤프트를 이용해서 그냥 뚫려 있는 공간만, 엘리베이터 샤프트만 만드시면 돼요. 이 안에 엘리베이터까지 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면도상에서 도면과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서 업다운 표시 당연히 돼야 됩니다. 업다운 표시 되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샤프트가 있으면 샤프트가 보이드 공간 X자 표시가 돼야 되겠죠. 도면과 유사하게 도면처럼 보이게끔 모델링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모델링을 하시고요. 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모델링 하면서 도면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인면도는 인면도는 색깔은 필요 없어. 재료는 표현하는데 이렇게 색이 나오게 만들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가 캐드에서 도면 치듯이 그냥 흑백 형태로 도면을 만들면 됩니다. 컬러는 필요 없습니다. 설비가 지나가는 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파이프가 지나가는 걸 다 만들고 덕트가 지나가는 걸 다 만들어야 돼.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천장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겠지. 관들이 다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설비 투시도를 찍으면 관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만들. 이거는 보일러죠. 보일러 바닥에 보일러 배관이 들어간. 우리는 보일러가 들어갈 건 아니니까 보일러 필요. 이건 급탕과 관련된 거니 이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급수 배수, 화장실 변기라든지 이런 곳에 연결되는 급수 배수관. 그 다음 오수관은 안 해도 돼요. 오수관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일을 보고 났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있는데 그거는 만들 필요 없어요. 만들기도 어려워 사실. 그건 필요 없어요. 급수관, 그 다음에 배수관만 만듭니다. 오수관은 안 만듭니다. 급수관, 배수관 만들고 그 다음에 환기와 관련된 거 만들고 나중에 다 만들면 이런 식으로 투시도를 찍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얘는 파이프들이 다 나왔죠. 이거 급수, 배수, 오수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파이프고요. 얘도 다 파이프네. 여기 보면 뭐 레일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지금 보면 여기 덕트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덕트가 이렇게 지나가서 급배기 설비들이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여기 덕트입니다. 덕트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덕트들이 이건 파이프관인가? 덕트관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거 모델링 하셔야 되고요. 이건 필요 없는 거고. 도면을 그 다음 커튼홀 같은 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커튼홀이 아니더라도 외벽 디테일은 만들어야 돼요. 외피 디테일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장재는 반드시 모델링을 해야 외피 디테일 상세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장재는 하셔야 됩니다. 내장재는 생략하더라도. 좀 알기 쉽게 나온 거를 찾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MEP가 전부 다 모델링 돼 있어서 여기서는 좀 찾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다른 사례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작년 5학년들이 모델링 했던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앞에 거는 개요에 관련된 거고 리모델링을 한 거기 때문에 옛날 도면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상관없고요. 이건 빼고요. 뒷부분에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평면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구조도입니다. 구조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구조 도면이 지금처럼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샤프트 들어가는 공간 표시가 되죠. 샤프트, 계단, 샤프트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도가 구조 투시도를 이렇게 만들었죠. 구조 투시도 나와야 됩니다. 내력벽으로 만든 부분과 그 다음에 보호랑
슬라브랑 기둥들 쭉 나와야 됩니다. 기초, 지하실 나오죠. 이렇게 만드시고요. 건축도면은 배치도 들어가야 되고 각층 평면도, 이건 기계실이 있는 지하. 그 다음에 1층 평면도인데 얘 뭐 자동차 그랬는데 자동차 나무 같은 거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구도 있는 패밀리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추가적으로 만든 패밀리는 거의 없어요. 다 있는 패밀리들만 쓴 겁니다. 만들고 업다운 표시하고 계단 표시하고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는 여기 엘리베이터 표시 요게 있으면 좋긴 한데 없어도 괜찮아요. 엘리베이터는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내부 여기도 보면은 여기 구조 그 다음에 내벽 그러니까 구조와 그 다음에 구조벽 그리고 바깥쪽에 외벽이 그러니까 마감재죠. 여기에서는 벽돌인데 마감재가 붙어 있는 것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치수성 그리드 뭐 이런 거 다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설비실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 EPS, PS 표시들 다 해놨고 인면도는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드시면 돼요. 색깔이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단면도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단면도에 추가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면이다 그럼 정면 인면도 부분을 이 부분을 잘라서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만드셔야 돼요. 이 부분에 디테일을 만들어서 상세도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외장재 그러니까 외피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는 디테일을 하나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3D 나올 거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찍었고요. 설비도면에 보면 덕트 평면도입니다. 덕트 평면도, 덕트. 지금 이거는 배기만 돼 있는 평면이에요. 배기만 돼 있어요. 배기. 다 배기 시스템들이에요. 다. 그리고 화살표가 요 네모 박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표시가 돼 있죠. 다 배기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어디로 모입니까? 이렇게 해서 일로 모인 거야. 여기에 여기 덕트가 지나가는 샤프트가 여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모이는 거야. 전부 다 여기로 모이는 거야. EPS는 전기 관련된 거예요. 생략. 여기로 모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층별로 덕트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아까 구조 모델링을 했지. 그럼 구조 골조를 피해서 그 사이를 통과해서 여기 지나가는 거야. 천장을 실링 모델링을 하면 얘네들이 적당한 모델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단면 자르면 바로 알 수 있어.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서 모델링을 실제로 해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자세한 도면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다른 층 3층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4층에 기계실, 배기실이 여기 지하에 공간이 없어서 여기는 옥상에 그러니까 배기구를 여기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쭉 해서 요 바깥쪽으로 빨아내는 거야. 공기를 막 빨아내는 게 옥상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실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단면으로 개통도로 보면 각 층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밑으로 천장이 이렇게 쳐지겠지. 이렇게 쳐져야 되는 거야. 그지? 여기 요 밑으로 천장이 이렇게 쳐질 거야. 여기서 공기를 쭉 빨아들여서 쭉 옥상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기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여기에는 급기 시스템은 안 들어가 있어요. 급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급기랑 배기가 간섭이 안 일어나게 또 설치가 돼야 돼. 그죠? 다른 쪽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D로 보면 이렇게 급기 설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배관입니다. 급수, 배수, 여기는 오수까지 못 드리겠는데 우리는 오수는 필요 없습니다. 오수는 어려워서 생략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하로 이렇게 파이프가 연결이 됐어요. PS 샤프트로, 파이프 샤프트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관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여기에서 외부로 이렇게 꺾어서 끄집어내서
화장실로 각각 연결이 돼요. 지금은 이 공간이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진 거고, 여러분들이 코아를 계획을 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올 거야. 한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더 쉬울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파이프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긴 카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카페에서 사용할 관이 여기 빠져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여기도 조리실이 있기 때문에 관이 이렇게 간 거야.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다 빼줘야 돼. 그죠?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봐봐. 외부에서 이렇게 해서 지하실로 샤프트로 파이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층 연결, 2층에 연결. 이 밑에서 이렇게 위로 연결하는 거야. 여기에서 쓰는 거야. 얘도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위로 당겨서 여기에서 쓰는 거야. 얘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 조화 설비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서 밑으로 이렇게 또는 위로 이렇게 공기를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샤프트에서 모아서 밖으로 이렇게 배출해. 근데 급수 배수는 어떻게 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2층이죠. 2층에서 쓸 거면 2층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바닥 밑을 타고 지나가. 바닥 밑을 타고 지나가서 위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사용한 물은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꺾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 얘네들을 착각해서 여기에 쓸 거를 관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게 모델링하는 친구들 있으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모델링하는 거 아닙니다. 바닥을 타고 위로 올라간 겁니다. 급기 배기랑 급수 배수는 방법이 다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돼 있는 도면들을 여러분들이 레빗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5학년들이 한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이 친구들은 레빗을 거의 안 배운 친구들이 5학년 2학기 설계를 하면서 이 정도 모델링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3학년 2학기 때 레빗의 기능을 거의 다 배웠어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보이는 요 수준만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난 이거보다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있긴 해. 근데 이 정도 수준만 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설명 들은 걸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따로따로 질문하지 말고, 어차피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 번에 질문 사항을 취합해 가지고 총대가 쌤한테 질문을 하시고, 뭐 이메일로 하면은 제일 좋겠죠. 사실 정리를 쭉 해가지고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주던가 공지사항에 그걸 올려줄 거예요. 또는 필요하다 그러면 강의 자료를 추가로 제가 드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모델링은 아까 설명한 내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